65번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격지자를 뜻합니다. 3억 원 매도하겠다는 청약하면서 회신을 2022년 10월 5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갑의 편지는 9월 14일 발송돼서 9월 16일 을에게 도달되었다. 그러면 이 문제, 청약과 승낙에 관한 이 문제는 10년에 9회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청약 승낙에 있어서는 청약은 대화자 도달, 격지자 도달, 승낙 대화자 도달, 격지자 발송.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원칙이 도달주의고 특별한 경우에만 발송주의를 취합니다. 기억지문 9월 16일 도달 후 철회했다는 것은 이 철회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갑의 청약은 잃는 게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죠. 도달 전 처리할 수 있고 도달 후는 처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을이 승낙하는 거죠. 근데 발송한 날짜가 9월 20일, 도달한 날짜가 9월 20일.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여기에 이제 키워드가 승격발이죠. 그래서 도달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다? 발송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도달한 9월 20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발송한 날짜 9월 20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는 뜻. 틀린 지문. 이것은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을이 가격을 낮춰서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승낙했다면 이 승낙은 효력이 없고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죠. 맞는 것은 디귿이고 지금은 틀린 것을 골랐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청약 승낙에 있어서 승격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서로 변제기 있다는 거죠. 동생관계 쓰면 서로 항변권이 있는데 이 항변권 문제는 10년에 6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지문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일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 내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 손해배상 의무, 이 두 가지는 각각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동생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나오죠.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그대로 이사가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가 다 날아가죠. 그래서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순간 주인은 이미 지체에 빠진 거죠. 따라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생관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또는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에 발생한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요거는 동시행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동생관계가 있는 것은 2번이 정답이 되죠. 이 문제의 키워드는 동생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기억하는 것이죠.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지역 관련된 지문, 임차권 등기 명령 관련된 지문, 경매 무효 관련된 지문, 권리금 회수 관련된 지문은 동생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에서 나올 때까지 연습하세요. 허가 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인이 회수할 것. 허가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인이 회수할 것. 이런 단어가 보이면 동생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67번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 설명으로 옳은 것. 요거는 그냥 매년 나오는 문제. 10년 10회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스토리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금은 원래 을이 갑한테 줘야 되죠. 근데 갑이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좀 주라.
을이 오케이 한 겁니다. 이때 이런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랍니다. 갑은 요청한 자, 요약자, 을은 승낙한 자, 낙약자, 병은 수익자, 제3자가 되죠. 그러면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죠. 그렇다면 1번 지문에 요약자, 낙약자는 당사자지만 수익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자연인, 법인 특정됩니다. 근데 자연인 이전 단계가 태아, 법인 이전 단계가 설립증 법인, 태아, 설립증 법인, 제3자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제권 갖지 못합니다. 이 매매 계약을 해제 취소는 갑이나 을의 권리지 수익자는 해제권, 취소권 인정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낙약자입니다. 낙약자는 을이죠.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요약자의 기본 관계. 요거는 갑하고 을의 기본 관계죠. 그러면 여기에 을이 끼었기 때문에 이 기본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수익자 청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정답. 낙약자는 기본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수익자한테 항변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요약자, 요청한 자죠. 수익자 동의 없이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지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3자한 계약 기억할 것은 낙약자는 기본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수익자에게 항변할 수 있고요. 낙약자는 대가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수익자한테 항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본 있다. 그런데 대가 관계 관련돼서는 없다. 기본은 있는데 맞대가리가 없다. 기본은 있는데 맞대가리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 등기 맞춰 주었다. 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틀린 것. 그러면 이것은 채무 불유한 법정 해지 이야기입니다. 10년에 10회 나왔으므로 반드시 나온다. 그럼 볼까요? 기억, 별도의 최고 없이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행 불능이 아니고 이행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질문. 두 번째, 갑이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엑스토제 등기는 수익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자동 복귀한다. 맞는 지문.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자동 복귀합니다. 말소 등기 없이도. 을이 엑스토지를 병한테 매도하고 등기를 마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해제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해제 전 등기 연결된 제3자입니다. 따라서 병은 소유권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 그대로 취득합니다. 갑을 매매하고요. 을병 전매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을의 등기가 병한테 넘어간 상태죠. 넘어간 상태에 비로소 갑이 을한테 해제하더라도 이 병은 선의 악의 관계없이 보호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귿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정답은 기억 디귿. 지금 틀린 것을 골라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법정 해제 한번 쭉 풀어드리면 이행 지체는 최고가 필요하다는 것. 돈 못 주는 것은 불능이 아니고 지체. 그러면 내용에 따라서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에서 안 갖고 오면 해제, 도달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적 소멸하면서 원래 상태로 복귀한다. 그래서 원상 회복할 때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복귀하고요. 해제 전 등기 연결된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 요구한다. 잠시 보면
법정 해제는 소유권 자동 복귀, 해제 이전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소유권 보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제, 계약 유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약 유형은 10년에 5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 매매 계약은 요물이 아니고 낙성, 교환은 무상 아니고 유상, 증여는 낙성 계약입니다. 정답 3번. 도급 계약은 요물이 아니고 낙성, 임대차 계약은 편무가 아니고 유상 계약이다. 이 계약 유형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라는 이야기죠. 즉 현대계보, 이게 바로 무슨 계약? 요물 계약. 그렇다면 현대계보가 요물 계약이면 현대계보가 아니면 낙성 계약으로 기억하기. 그러면 이 매매는 현대계보가 아니니까 요물이 아니고 낙성이죠. 증여도 현대계보가 아니니까 낙성이죠. 도급계약은 현대계보니까 낙성계약이죠. 이렇게 기준을 갖고 정리해 두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갑은 을 소유 X 부동산에 관해서 일방이약 체결하면서 완결권은 을이 가지고 20년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옳은 것을 골라라. 약 완결권을 한쪽이 갖는 일방이약. 여기에 10년에 2번 정도 나왔네요. 자주 출제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1번 예약 체결 시로부터 1년 뒤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매매는 예약 체결 시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한 그때부터 매매 효력이 발생한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0년 약정했으면 그 약정 기간 내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아니다. 을이 가진 예약 완결권은 재산권이라고 적혀 있네요. 재산권은 당연히 타인한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정답. 예를 든다면 을에 예약 완결권이 있어서 장래 청구권을 가등기했을 때 이 완결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넘겨줄 수 있다는 뜻. 네 번째 질문은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내 행사했는지 관해서 갑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이 제척기간 형성권은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는 사실. 다섯 번째, 예약 완결권이 행사가 되면 승낙 관계 없이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형성권이라는 것은 상대방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낙 있어야 이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문에 키워드를 띄우게 되면 예약 완결권은 재산권이죠. 그럼 재산권은요, 타인한테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문제. 71번 권리하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갑도 출연하고 을도 출연했기 때문에 양 출연이 대가적 유상계약에 있어서는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권리하자에 있어서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를 골라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담보 책임은 10년에 8회 정도가 나왔으니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기억 지문은 권리 전부가 타인 겁니다. 이전할 수 없다면 당연히 돈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권 인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일부가 타인 겁니다. 이전할 수 없다면 그 이전할 수 없는 것만큼 감액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됩니다. 근데 이것은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알고 샀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 알고 산 악의 매수인은 해제권 인정합니다. 돈 돌려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리을은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서
매수인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었다. 그럼 지상권 붙은 토지를 사는 사람은 행사할 수 없음을, 자신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샀다는 얘기죠. 대금 조절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해제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그러면 이 권리 하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고 산 악의 매수인 인정되는 것, 전해라,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 다시 권리 하자, 알고 산 악의 매수인한테 인정되는 것, 전해,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전부 일대, 악이라 할지라도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전해. 일부 타인, 여기 일부입니다. 알고 샀다 하더라도 여기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행사 실행으로 소유권 날라갑니다. 이럴 경우 알고 샀다 하더라도 여기 손해, 전해,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 해놓고 기계적으로 그냥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담보 책임도 분명히 맞출 수 있다. 72번 부동산 환매, 팔았다가 다시 일정 기간 내 사드리겠다는 뜻, 10년에 4회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환매 특징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성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주된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면 종된 환매 특약도 당연히 상실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목적물 과실. 환매 시 목적물 과실과 대금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상기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럼 대상이 부동산이죠. 이 경우 5년으로 한다는 사실. 다섯 번째, 환매 기간을 정했다.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지금 키워드가 등기 청구권입니다. 이 등기 청구권은 지금 환매 기간 내 행사하자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죠. 아니죠.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이 채권 청구권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소멸시에 걸리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뒷부분은 틀렸다 이야기죠. 환매권 행사로 발생하는 소유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소멸시에 걸린다는 사실. 정답은 5번. 환매 기간 정했다. 행사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환매권 행사에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 소멸시에 걸린다는 사실. 다음 문제.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 이 임대차 문제는 매년 나오는 문제에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부속물이 나왔습니다. 부속물은 토지 임차인이 아니고 건물 임차인한테 인정되는 권리.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얻어서 부속시킨 것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산 경우 동매일 때 인정되는 권리. 그래서 바로 정답이 됩니다.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토지, 건물 다 인정되고요. 지상물은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고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비 역시 토지, 건물 모두 인정됩니다. 차임 감액도 토지, 건물 다 인정됩니다. 그럼 제목이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이니까 정답은 1번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차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74번 건물 임대차 보증금 이야기입니다. 10년 10회 나옵니다. 기억은 차임 지급 입증 책임은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두 번째, 종료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그 얘기죠. 즉 보증금 있을 때 임차인이 주인한테 보증금에서 차임을 까세요, 충당하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충당의 자유는 임대인의 자유지 임차인의 자유가 아니다. 이것은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받지 않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항변권을 가지고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 점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 수익한다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겠지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하는 것이죠. 틀린 지문은 디귿. 지금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은 3번. 이 문제의 키워드는 계약이 끝나면 이 보증금 반환과 목전 반환은 동시행관계에 들어가고요. 동시행관계에 있는 상태에서의 점유는 적법 점유는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아닐지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문제 특별법 3개로 들어갑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옳은 것. 주택, 임대차 매년 나오는 문제죠. 여기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이야기. 기억은 출발이 다가구형 단독주택으로 출발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했는데 후에 이 건물이 다가구형 단독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 그래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두 번째, 우선 변제권 임차인이 그 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됐을 때, 이 대지만 경매됐을 때 대지 환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유리하게 해석하세요.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주거용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대지까지도 미친다. 맞는 지문. 이것 임차인이 대항력 갖춘 후 주택 소유권이 양도돼서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은 상실하겠죠. 그러나 양수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했다. 대항력 취득 후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당연히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을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 상실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병에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멸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 된다는 사실이죠. 76번. 세종특별자치시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상가 건물 점포 얼마. 네, 보시면 을이 분식점 하기 위해서 보증금 6억, 차임 월 100만 원 임차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하지 않았다. 상가는 10년에 10회 나오니까 매년 나오죠.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환산보증금이 얼마냐는 얘기죠. 환산보증금은 5억 4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디가? 세종특별자치시. 그러면 지금 환산보증금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계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증금 출발이 얼마입니까? 6억이죠. 그리고 월 차임이 100만 원 곱하기 100, 7억입니다. 그러면 환산보증금을 뭐하고 있는 거죠?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억할 것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몇 가지 규정이 있죠. 이게 바로 3기 연체 해지, 표준계약서, 대항력, 권리금, 계약갱신 청구권, 감형법, 폐업 해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자가 나왔죠. 3표 차이로 대권 갱신했다 하면 돼요. 3표차 대권 갱신. 요거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
그러면 기억지문은 인도 받은 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기죠. 대항력 인정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대항력 갖춘 후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을까? 미안하지만 확정일자는 여기에 없죠. 초과시 확정일자는 적용 없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그런 뜻이죠. 틀렸고, 세 번째는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3개월 이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상가 건물 임대차 법은 환산보증금 초과시 적용되는 규정을 꼭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표차 대권갱신. 다음 문제, 집합건물법. 역시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공용 부분이라고 나와 있네요.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전유 부분이 주라고 생각하시고 공용 부분은 종, 대사용권도 종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 지문은 다른 구분 소유자 동의 없이 구분소의 일인이 공용 부분을 독점적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구분 소유자는 보존 행위로서 인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은 X. 즉 앞에서 공동소유에서 공용 부분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점유하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 청구는 안 됩니다. 방해 제거는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집합건물법에 적용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 1인이 특정 부분 점유하면 인도 청구는 안 되고요. 방해 제거는 가능하죠. 반환은 안 되지만 방해 제거는 가능하다는 것. 니은 지문은 당연히 일부가 특정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맞는 지문. 이것은 관리 단위죠.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연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공동 사용 부분 관리비만큼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맞는 지문.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다음 문제, 가 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역시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가 등기 담보법은 채권자 폭리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 이 법의 출발은 일단 소비대차 채권의 출발에서 폭리, 가등기가 됐을 때 이 법을 적용한다는 사실이죠. 가등기 담보권자는 선택하면 돼요. 경매를 치든지 아니면 권리 취득, 청산해서 본등기하는 취득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1번 지문, 채무자 아닌 제3자, 설정자가 될 수 있다죠. 담보 제공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도 가능합니다. 물상 보증이라고 하지요. 두 번째는 귀속 청산입니다. 그럼 이건 권리 취득 과정이죠.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경우에 그 청산금 금액에서는 다툴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평가한 금액 가지고 다시 다툴 수는 없다. 세 번째는 공사대금 채권이죠. 소비대차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가등기했다더라도 이 법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공사대금 채권은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는 것. 네 번째 거, 가등기 담보권자. 가등기 담보권을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즉 이런 구조예요. 채권이 주가 되고 가등기 담보권이 있으면 이걸 함께 타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가등록권자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경매 쳐서 우선 면제 받든지 청산해서 본등기하든지. 다음 문제 79번입니다. 79번 조세 포탈 목적으로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은 이에 따라서 갑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해서 등기를 마쳤다. 틀린 것을 골라라. 명의신탁 문제도 매년 나오는 문제. 그러면 이 문제를 살짝 그림을 그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당연히 명의신탁은 무효죠. 갑에 매수자금을 을한테 제공했고 을은 매수자금을 가지고 병과 매매를 통해서 등기가 쭉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도인께서 만약에 명의신탁을 계약 당시에 몰랐다면 을이 등기된 을이 소유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1번 지문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무효. 두 번째는 병께서 몰랐다 선이죠. 그럼 을은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다. 맞는 지문. 세 번째, 을이 X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죠. 대신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요구하는 거지 등기된 부동산을 달라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 거죠. 혹시 갑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맞는 지문이에요. 그 부동산 점유증 관련된 채권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매수권 가지고는 절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다섯 번째, 만약 을이 정한테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양도했다는 것은 보세요. 이 등기가 OK입니다. 그러면 건너간 정은 무조건 OK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그 사실에 대해서 단순히 알고 있었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합니다. 정답은 5번. 띄우겠습니다. 수탁자 등기 돼 있을 때 이 등기가 유효 등기든 무효 등기든 상관없이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선의 악이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 꼭 기억해 두기. 끝으로 80번 집합건물법. 관리인, 관리위원회 등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역시 집합건물은 매년 나오는 문제죠.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관리인, 관리위원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최초의 관리단,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 관리단 집회가 있을 거예요. 이 집회를 통해서 의결합니다. 일종의 국회와 같은 기능. 그러면 의결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게 관리인. 행정기관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집행기관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위원회가 바로 감독기관이죠. 의결기관, 집행기관, 감독기관 이렇게 기억하시고 1번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아닌 자도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세 번째는 관리위원을 둔 경우에 관리인은 공영 부분의 보존 행위에 있어서 관리위원회 결의를 요한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는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이게 틀렸네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서면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80번은 의결기간, 집행기간, 감독기간으로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파트는 타 국가고시에서 민법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경향 파악을 하시면 우리 공인중개사 올해 시험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매회 10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 20문제의 타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분석해 드릴 겁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과 가장 밀접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만 엄선하였습니다. 그럼 한번 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 2023년 기출문제 통정허위 표시를 분석해 드립니다. 통정은 짰다는 이야기죠. 조문 구조는 짰기 때문에 당사자는 무효로 한다. 두 번째 항은 전항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을 표로 그려드리면 둘이 짰기 때문에 통정, 그리고 을이 다시 팔았다, 전매했을 때 통정은 짰기 때문에 언제나 무효, 그리고 전매했을 때 병이 선의일 때는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1번 주문에서는 통정의 급부는 불법 원인급여이다. 여기에 틀렸네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닌 경우 이코로 반세질서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 강박이 들어간 경우, 강제집행 허위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강박, 탈세,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비자금 은닉, 명의신탁, 강박, 강탈, 비명, 지르다, 불법 원인급여가 아닌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도 같이 연결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대리인께서 대리권 범위 안에서 현명, 갑의 대리인을 해서 상대방과 통정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대리인께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모든 효과는 본인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본인은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리인과 본인을 동일시한다는 그 말을 저는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놈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선이라 하더라도 이자는 선이 제3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세 번째 겁니다. 가정행위 매매계약이 무효, 은닉행위 증여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 기억나십니까?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 등기,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유효 등기. 따라서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보호받는다는 것, 거기까지 연결해 둘 것. 네 번째 겁니다. 선의 제3자는 선의만 있으면 되지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과실,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선의 유과실, 선의 무과실 모두 보호된다는 것. 다섯 번째, 매수인과 직접 이익을 맺은 제3자가 악이죠. 즉 병이 지금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다시 이익을 맺은 전득자가 선의, 정의라고 합시다. 전득자가 선의일 때 이 선의는 새롭게 보호를 해줍니다. 따라서 무효로서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그러면 잘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병이 악이라고 돼 있죠. 병이 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이 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때 이 정은 새롭게 보호를 해줍니다. 따라서 악의 제3자 건너간 정이 선이 보호를 해주죠. 또 하나, 선이 제3자로부터 건너간 정이 악일 때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그냥 기억해 두세요. 통정 허위 표시에서 갑을병정이 나왔을 때 정은 선이든 악이든 보호를 받는 거다라고 그냥 입력해 두세요. 다시 갑을병정 나왔을 때 통정입니다. 정이 선이든 악이든 보호를 받는다라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기.
그러면 분명히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겁니다. 이번에는 변리사 시험 2023년 기출문제입니다. 내용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나왔습니다. 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면 허가 받기 전 이 매매계약은 불확정 무효. 그래서 풀어드리면 매매 효력은 없다. 그런데 협력 의무는 있다. 이렇게 해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가 떨어지면 확정 유효가 되고요. 허가가 안 떨어지면 확정 무효가 되죠. 그렇다면 허가 받기 이전, 즉 요 상태죠. 요 상태에서 매매 효력이 없다는 것은 채권이 없다는 겁니다. 채권이 없으면 채무도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는 해제는 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채불로 인한 해제할 수 없고 원상회복도 없고 손해배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협력 의무는 있는 거니까 있으니까 협력 의무 소제기할 수 있고 협력 의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허가 지역은 계약법과 연결되기 때문에 세트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기 때문에 잘 분석해 두셔야 합니다. 1번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 상태, 불확정 무효 상태 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마치 무권 대리가 있을 때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죠. 무권 대리, 허가 지역 전부 다 불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허가 떨어지거나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두 번째 거, 을의 매수인 지위를 병이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갑을병 합다 했을 때 그 같은 합의는 갑을 간의 매매 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갑을, 을병, 허가 맞춰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세 번째 거,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질문하겠습니다. 협력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 이행 청구권, 피보전 권리를 관한 갑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있다. 네 번째 거, 허가를 받은 후죠. 네, 허가를 받았다. 그 다음에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 포기하고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약금 해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 매도인은 배액을 제공하고 해제할 수 있다. 허가 이전, 이후 관계없이 해해거릴 수 있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허가받기 이전 채불로 인한 해제는 할 수 없지만 해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죠.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기 전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뒷부분이 잘 안 나와서 풀어드렸습니다. 허가받기 전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부당이득이란 용어는 확정 무효가 돼야지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정 무효가 됐을 때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약금을 부당이득 요구할 수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가 지역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앞으로 시험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2에서 뵙겠습니다.